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용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이 에너지 트랜지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그 전에 에너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인류가 처음에 쓴 에너지는 나무였죠. 나무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석탄, 그 다음에 원유, 그리고 가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도 그렇지만 신재생 또는 수소, 이렇게 이제 에너지 흐름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이 단계를 거쳐가면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갈수록 다루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나무는 그냥 앞마당에 있거나 아니면 뒷산에 가서 잘 나오면 됐습니다. 근데 석탄에 들어가게 되면은 대규모 설비가 필요했죠. 땅속을 파야 되거나 아니면 동굴을 만들어야 되는, 동굴을 파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죠. 자본이 많이 투여가 됩니다. 원유 쪽으로 가게 되면은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원유는 석탄은 그 자체로 우리가 태워서 쓸 수 있지만 원유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리파이너리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60만 배럴 정도, 우리나라의 정제 능력이 한 300만 배럴 정도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9천만 배럴 정도 되는데 60만 배럴짜리 정유소를 만든다. 그게 얼마가 들까? 못 들어도 한 15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산업인 거죠. 자, 원유는 그렇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신재생 그리고 수소, 지난번에 암모니아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원유보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LNG보다 다루기가 더 힘듭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자본이 투여해야 됩니다. 이거를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정부에서 할 수 없습니다. 기술력도 없고요. 그러면 결국 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그러한 에너지 기업들이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전환이 되는 과정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엑슨모빌, BP, 토탈, 쉐브론 이런 기업들이 이제 원유의 시대가 끝났으니까 얘네들 이제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매우 크게 잘못 생각한 거죠. 결국엔 그들이 잘 돼야 에너지 전환의 속도도 높여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이 상황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 먼저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에너지 기업이죠. 사우디의 아람코, 국영 에너지 기업입니다. 아람코와 글로벌리 7개의 IOC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기업은 크게 우리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NOC, 내셔널 오일 컴퍼니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아람코, 중국의 시노펙 같은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인터내셔널 오일 컴퍼니들은 엑슨모빌, BP, 토탈, 쉐브론.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잘 알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그림이 보여주는 거는 뭐냐면 아람코의 영업이익과 그리고 7개 인터내셔널 오일 컴퍼니들의 영업이익 합산치입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7개 기업을 합쳐놨지만 아람코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고요. 특히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7개 기업들이 사상 최대 영업 적자를 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아람코는 이익을 냈죠. 올해 들어서는 유가가 오르면서 이 인터내셔널 오일 컴퍼니도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만 아람코는 그거보다 더 많은 이익을 현재 실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딱 대했을 때 인터내셔널 오일 컴퍼니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아람코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실게요. 이 그림은 뭐냐면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 그러니까 1위부터 25위까지의 기업을 순위별로 쭉 나열한 그림입니다. 규모로 나열한 거죠. 자, 그림에서 보시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인터내셔널 오일 컴퍼니들입니다. 몇 개 안 되죠. 25개의 기업들 중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기업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람코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이 내셔널 오일 컴퍼니들의 원유 생산량은 인터내셔널 오일 컴퍼니의 생산량의 대략 3.2배 정도 됩니다. 규모 면에서 절대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인터넷 오일 컴퍼니들은 지금까지는 유가가 괜찮았으니까 돈을 그래도 잘 벌어왔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게 쉽지가 않겠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가장 크게는 계속 언급드리는 에너지 트랜지션 상황에서 더 이상 원유만 가지고 우리가 쓸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ESG, 뭐 환경 관련 이슈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에너지 기업들이 과거처럼 적극적으로 M&A를 한다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원유를 탐사 개발하거나 하는 과정을 예전처럼 할 수는 없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 시절에는 뭐 오일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열어줬습니다만은 바이든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그런 부분들의 제약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에너지 기업들이 현재 매우 곤란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뭐냐면 에너지 기업들, 인터내셔널 오일 컴퍼니들의 리저브입니다. 그러니까 각 기업들마다 내가 원유를 얼마 정도 갖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엑슨모빌 같은 경우가 2015년만 하더라도 엑슨모빌은 2015년 말 기준으로 대략 한 16.5년 정도의 원유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말 기준으로는 채 11년이 되지 않아요.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은 쉘입니다. 쉘 같은 경우는 2015년에 한 10년치 물량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말 기준으로는 7년 정도밖에 물량이 없습니다. 그러면 7년이 지나고 나면 쉘은 어떻게 될 거냐? 없어질 거냐? 엑슨모빌은 10년이 지나고 나면 없어질 거냐? 그러한 실질적인 리스크,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들 기업들이 과거처럼 많은 돈을 땅바닥에다 때려 박을 거냐? 사실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자, 경쟁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뭐냐 하면 아람코 같은 경우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원유의 리저브가 예를 들어서 2020년 생산량으로 앞으로 몇 년을 더 뽑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으로도 66년을 뽑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국영 에너지 기업인 로즈넵 같은 경우는 25년을 뽑을 수가 있고요. 이란, 최근에 이제 미국하고 핵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서 원유 시장에 다시 진출할 것 같은 그 이란 같은 경우는 현재 매장량이 작년 생산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무려 121년을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쿠웨이트의 KMPC 93년치 가지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내셔널 오일 컴퍼니들의 리저브와 원유 확보량과 인터내셔널 오일 컴퍼니들의 원유 확보량이 차이가 많이 나느냐? 내셔널 오일 컴퍼니들은 대부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영토 안에서 원유가 다 생산이 되죠. 그러니까 생산 단가도 매우 저렴합니다. 보통 육상 유전에서 생산하게 되는 원유는 배럴당 5불 정도 수준이죠. 5불 언더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우디의 가와르 유전 같은 경우는 벌써 생산을 시작한 지가 60년이 넘은 필드죠. 그 가와르 유전에서 현재 하루에 한 450만 배럴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60년 이상 생산하고 있는데. 그럼 원가가 얼마나 들까요? 원가의 개념이 사실 없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인터내셔널 오일 컴퍼니들은 왜 이렇게 리저브가 작아? 이유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자국 영토에 없기 때문에 해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바다에서 원유를 캐야 됩니다. 바다에서 원유를 캐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유럽에 있는 기업들, BP나 쉘, 토탈 같은 경우, 특히 BP, 쉘 같은 경우는 북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북해 같은 경우는 배럴당 코스트가 40불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유가가 똑같이 70불이라 하더라도 사우디가 먹는 거는 코스트 5불 차감하면 나온 65불을 먹게 되고요. 그런데 영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70불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먹는 거는 25, 30불밖에 안 돼요. 배 이상 차이가 나죠. 자금력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해상 유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육상 유전보다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터내셔널 오일 컴퍼니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 시장에서 그들과 싸울 거냐? 그럴 리가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판을 바꿔야 되는 거죠. 고기 굽다 불판 들어오면 불판을 닦는 게 아니라 갈아치우듯이 내가 이 시장에서 더 이상 경쟁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다른 쪽으로 대안을 찾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생존의 유일한 탈출길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게다가 그들이 그러한 변화를 진행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그림은 뭐냐 하면은 글로벌 인터내셔널 오일 컴퍼니들의 그 무디스 기준 신용평가 등급입니다. 1995년도에 얘네들의 평균적인 등급은 AA였죠. 지금 같은 경우는 싱글 A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보면은 95년도에 95점이었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80점입니다. 조만간 70점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 리저브가 많이 없잖아요. 리저브가 많이 없다는 얘기는 이 회사가 영속기업으로 존재할 거냐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을 가질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영속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리저브를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죠. 근데 유가의 수준이 낮아졌고요. 신용등급이 계속 떨어지게 되니까 조달금리도 증가하게 됩니다. 비용이 계속 증가하게 되는 거죠. 현금은 없는데. 그래서 이들은 계속 이러한 활동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을 제외한 유럽의 거의 모든 에너지 기업들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왜 그들이 그런 말을 하느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셔널 오일 컴퍼니들과 경쟁해서 승산이 없고 그리고 그쪽 시장에서 계속 자기가 영업을 하다 보면 결국엔 이 회사가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뭐냐면요. 자, 그러면 그동안 이런 기업들, 이런 에너지 기업들은 이 신재생 에너지 또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투자를 그동안 얼마나 해왔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가장 많이 투입한 회사가 토탈 정도 연간 캐펙스 한 4% 정도 그리고 BP, 에키노르, 쉘 이 정도 수준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거의 이쪽에 관심이 없어요. 물론 이것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미국은 2010년도 이후에 소위 셰일 오일이라고 하는 것에 부흥이 생기면서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에너지가 많아졌습니다. 생산량도 넘버원이고요. 그런데 북해산 브렌트, 북해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요. 지난 20년간 생산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똑같이 유럽에서 에너지를 외부에서 제일 많이 사오는 나라죠. 생산량이 계속 줄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역시 이 기업들이, 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현재 사업 구조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 과정에 가장 적극적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그림은 뭐냐 하면 2030년까지 유럽 기업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계획을 합계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뭐냐면 자, 여기서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하얀색으로 나타난 그림이 있어요. 이 부분은 그 노르웨이의 에퀴노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2026년도 이후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기업, 이거는 쉘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5년간은 노르웨이의 에퀴노르라고 하는 기업이 신재생, 풍력 또는 태양광으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 단계는 쉘입니다. 쉘이 왜 이렇게 했느냐, 하고 있느냐,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 중에서 현재 리저브의 양이 가장 적습니다. 빨리 전환을 시켜야 되는 이슈가 있는 거고요. 에퀴노르는 어떤 회사냐?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에퀴노르는 노르웨이의 국영 에너지 기업입니다. 자, 전 세계에서 국부펀드,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치면 뭐 국민연금 같은 거죠. 국부펀드의 규모가 가장 큰 나라가 어디일까요? 노르웨이입니다. 왜 노르웨이가 커졌냐면요. 노르웨이는 1960년대에 유전을 발견을 하고 나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현금을 전부 다 국부펀드를 만드는데 때려 부었죠. 그래서 이제 주식으로만 한 1조 2천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펀드인데요. 이 노르웨이의 국부펀드가 한 3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앞으로 오일앤가스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주식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노르웨이의 대표 국영 에너지 기업인 에퀴노르는 빠르게 사업 전환을 할 필요성이 그 어떤 나라의 어느 기업보다도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에퀴노르 그리고 현재 상황이 가장 좋지 않은 쉘이 가장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 있느냐? 그렇게 빠르게 전환을 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주가 차트인데요. 세 기업의 주가 차트입니다. 위로 쭉 솟구쳐 오른 기업 같은 경우는 웨르스테드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웨르스테드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웨르스테드는 덴마크의 국영 에너지 기업입니다. 오일앤가스 기업이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오일앤가스 사업을 전부 다 매각을 하고 풍력 사업으로 다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주가가 100이었다라고 하면은 작년 말 기준 주가는 거의 500이 넘는 5배 이상 주가가 강세를 보였죠. 지금도 유럽에서 가장 훌륭한 신재생 에너지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빠른 전환을 했었죠. 자, 그리고 두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체사픽과 옥시덴탈이라는 기업이 있죠. 체사픽 같은 경우는 한 6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엑슨모빌에 버금가는 가스 기업이었습니다만은 작년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딴 거 안 했죠. 오로지 화석 연료만 계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 나타나는 기업이 밑에 쭉 깔아져 있는 주가가 전혀 반등하지 않는 기업, 옥시덴탈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옥시덴탈 같은 경우에는 2019년 8월 달에 미국 기준 사상 최대 M&A를 실시했습니다. 셰일 오일 기업인 아나다코를 무려 570억 달러를 주고 샀어요. 19년 8월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코로나가 오기 시작했죠. 유가는 폭락하고. 그러니까 회사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없겠죠. 자, 이 세 개의 업들, 웨르스테드와 옥시덴탈, 그리고 체사픽이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차이는 이 상황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지만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기존 사업에 안주해 있었던 기업들은 파산하거나 시장에서 평가를 거의 전혀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모든 기업이 덴마크의 웨르스테드처럼 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웨르스테드화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어떻게 왜 변화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러한 에너지 전환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산업 또는 어떠한 기업 그리고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